저 금명중학교 교사 현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음악을 하나 틀었는데요. 제가 뽀로로거든요. 제가 요즘 추구미가 뽀로로예요. 저는 노는 게 좋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이런데 이서연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도 배우려고 이제 한 건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고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추구미가 뽀로로라 매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아마 의뢰를 해주실 때 제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라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하러 갔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응급처치 분야 그 파트에서 토론 수업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고심을 해봤는데 요 내용을 저도 똑같이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있고 응급처치 분야이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돼 가지고 꼬리잡기 토론 수업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 꼬리잡기 토론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인 건 수업할 때마다 제가 늘 걱정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생각하지 않고 더 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게 할까라는 것 때문에 토론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말해야지만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실제로 학생들한테 적용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본 수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꼬리잡기 토론에 관련된 방식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숙지를 먼저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사례를 보고 그 사례에 관련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본 법적 딜레마나 아니면 사례를 통해 본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과 마무리는 항상 결국은 심폐소생술을 잘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겠다. 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야겠다라는 방식을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꼬리잡기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앞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핵심 키워드나 주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질문하는 토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브루타처럼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방식인데 다만 이거는 좀 더 이 꼬리잡기 토론을 전체 아이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간의 변화는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찬반 토론보다는 훨씬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토론에 대해서 뭐 토론을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꼬리 질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아이가 A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꼬리 질문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질문을 하고 더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삼파법처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는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 반박 기술이나 토론 예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진행합니다. 토론 발표 순서는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칠판을 기점으로 A 모듬과 B 모듬을 반을 임의로 나눠서 번호를 다 정해서 이 번호 순서대로 모두가 다 말할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모듬을 정해서 하면 저도 그렇지만 그 아이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편승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누구나 입을 떼보는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말들을 사실은 제가 교사가 그 내용의 꼬리 질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 그 아이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꼬리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던져서 A 모둠에서 나온 말을 B 모둠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장 좀 익숙하고 최신의 이야기이면서도 아이들이 겪었던, 아이들이 자기가 공감하기 쉬운 내용의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받으면서 대입 기회를 다시 얻은 한 학생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네.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옆으로 쓰러지는 학생.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심상치 않은 친구의 얼굴빛에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직업학교 학생인 장자오펑은 이날 친구와 함께 대입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친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장자오펑은 즉각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뒤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응급처치법을 계속 시행했는데요. 덕분에 친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장군은 시험 시간에 늦어서 올해 대입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시험은 미룰 수 있지만 친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일화가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찬사를 쏟아냈고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국은 의인 표창과 함께 장자오펑에게 대입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뉴스가 되게 최근 뉴스거든요. 최근 뉴스인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더 와닿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여주고 예. 토론 전 이 내용만 보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멘티미터 같은 걸 이용해서 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심으로 바꿨는데 실패로 되어 있네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멘티미터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학생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내가 수능을 보러 가는 택시 안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B 모둠에는 안 한다. 이게 내 생각은 아까 멘티미터로 내 생각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둠을 아까 A, B로 나눈 상태에서 A 모둠에는 한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한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내가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내 의견과 다르지만 그쪽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골라서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보게 합니다. 비모둠에 속해 있는 학생들한테는 안 한다라는 내용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순서대로 해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A, B 모둠에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A 모둠의 아이가 뭐 어떤 얘기를 하겠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겁난다. 법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문제를 제시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B 모둠의 이제 1번 학생한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제시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한다고 얘기하겠냐?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티키타카. 이 A라는 학생이 A 모둠의 1번 학생이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서 B 모둠의 1번 학생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번 학생은 나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서 꼬리물기 질문을 할 만한 내용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토론 수업이 잘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꼬리 물기 질문을 만들고 그걸 갖다 질문을 상대편 모둠에 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 긴 시간 동안 수업 시간이 있으면 그 토론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아이들한테 연습할 시간이 있으면 좀 되는데 제가 이 욕심껏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 수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애들이 막 마구 말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해보면 사실 말을 떼는 게 생각을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겠지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을 얘기를 해서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가이드가 될 수 있게 질문을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꼬리물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A 모둠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이거 법적으로 죽은 거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질문을 그걸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대답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 나온 문항이 좋으면 거기에서 바로 꼬리물기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다시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A 모둠에도 정해줍니다. A 모둠은 심폐소생술 실패하면 법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A 모둠에 주제를 주고 그리고 B 모둠에는 심폐소생술 실패해도 법적 책임 없다. 왜냐하면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기도 하죠. 뭐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나한테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이렇게 파생되는 질문들을 해봅니다. 예, 갈비뼈 골절에 법적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예, 이번에는 이제 바꿔서 아예 모둠을 하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임의로 A 모둠과 B 모둠을 정해놓는데 B 모둠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A 모둠은 막 너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떤 한쪽 찬반이 나눠지게 돼 있는데 그쪽 방향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쪽으로 의견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슬쩍 바꿔서 아예 그러면 책임이 있다를 B 모둠으로 하고 책임이 없다를 A 모둠으로 하고 바꾸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A 모둠이 갈비뼈 골절의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근거를 얘기를 해보는 거야. B 모둠은 갈비뼈 골절의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유를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꿔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나왔던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질문이 안 나온 경우에는 꼬리물기 질문을 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인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하면 다 순번이 차례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는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애랑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라고 처음에 제시할 때 얘기를 해줍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을 더 풍부하게 자기 말을 붙여서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길게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말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택시 안에는 택시기사님하고 저하고 쓰러진 학생밖에 없는데 그럼 택시기사님은 병원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미성년자인 저밖에 없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거라고 네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5조의 2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이나 상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이런 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사례 2번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 이것도 2025년 8월 10일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길에 쓰러진 5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슈퍼맨 여고생이라는 건데요. 주로 학생이 주인공이거나 학생에 해당되는 사례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이나 뉴스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의정부 상호고등학교 권민지 양에게 생명을 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의정부 용현동 도로에서 자전거를 권양이 타고 가는데 지나가던 중에 길에 쓰러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권양은 즉시 자전거를 세우고 119에 신고한 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제세동기 사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호흡이랑 맥박이 회복됐고 병원에서 집중치료하고 후유증이 없이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칭찬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 신문기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상호고등학교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그 응급처치 교육을 잘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1학년 전체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2학년은 체험활동 가기 전에 계기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제 학교 친구거든요. 제 친구여가지고 의정부 상호고등학교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거 너냐? 이러면서 네가 교육한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서 배운 이렇게 써 있어서 정말 훌륭하다. 효능감 느끼는 보건교사가 됐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칭찬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매년 1, 2학년 교육을 다 한다게 다음에는 콕 집어서 학교 보건 선생님이 교육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애들한테 교육 시간마다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또 만약에 내가 길에서 쓰러지는 아저씨를 본다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한다. A 모드면 한다. 또 의견 들어보고요. B 모드면 또 안 한다. 라는 주제를 주고 왜냐하면 이라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는 이야기를 주제를 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꼬리물기 질문. 거기에서 왜냐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꼬리물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왜냐하면이 나오면 자 그러면 물기 질문으로 쓰러진 사람을 구하려고 도로에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될까? 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할 것 같다. 도로라면은 차가 막 쌩쌩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 자전거로 가던 도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다가 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위험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물어서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도로에 있어도 뭐 사람을 옮기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로에 다른 사람한테 도로를 막고 내가 심폐소생술 하는 동안에 도로를 막고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티키타카가 되면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활성화되겠죠. 자, 생명을 구하는 행동과 개인 안전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내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하는데 개인 안전만 우선시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나오면 또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요거는 오늘 새벽 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도와주던 40대 운전자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톤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히더니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급히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트럭 운전자, 갓길을 따라 조심스레 걷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4톤 화물차 운전자를 구하러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이 넘어진 화물차에 다가가 구조 활동을 벌이던 사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16톤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넘어져 있는 사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첫 사고가 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와 도와주러 온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2차 사고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사람의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지거리도 길기 때문에 어떤 정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사실 쉽지도 않고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은 절반 이상은 사망사고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52건,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사고라도 2차 사고 때 사망률이 7배 가까이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갓길이 아니라 가드레일 뒤편으로 대피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도로공사 등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보여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을 구조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목숨, 행위자의 목숨도 되게 중요하다는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꼬리 물기 질문에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이제 앞에는 주로 법적 질문을 했다면 뒤에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관련된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가던 중이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구조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 가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뭐 어떤지 상태 확인도 하고 해야 되죠.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생각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 상대편 입장, 내 반대 의견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생각해 볼 시간과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방관자 효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이제 뭐 방관자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돕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대중적인 무관심이나 구경꾼 효과라고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응급처치를 할 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 119 전화해주세요를 탁 사람을 찝어서 뭐 어떤 차림에 어떤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빨간 안경을 쓰신 분 전화해주세요라고 탁 집어서 얘기하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의료인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걸 심폐소생술을 해도 될까? 나는 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우고 2년이나 지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해도 될까? 뭐 이런 얘기를 꼬리물기 질문으로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없구나. 내가 심폐소생술을 언제 해봤지? 내가 이거 안 하는 것보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한다는 얘기를 또 해줍니다. 2023년도 급성 심장정지 조사 같은 근거를 대면서 이거를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존율 1.7배가 차이 나고 뇌기능 회복률이 2.3배가 차이 나는데 뇌기능 회복률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뇌 기능이 회복돼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최초에 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매우 올라가고 뇌기능 회복률도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조사에 의하면 이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 47%로 가장 높아요. 지금까지는 남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것이 남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생활하는 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본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이제 상기시켜주는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엄마한테 오늘 엄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바로 가시잖아요. 마트에 바로 가시는데 마트에 가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영상을 보여줍니다. 네, 119 신고하는 건 항상 강조돼서 나오고요. 직원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다가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든요. 119가 오고
자,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것은 이제 아까 50대 자전거 타다가 그 50대 남성을 봤다고 했잖아요.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출근길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저 마트에 쓰러지는 사람은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 쓰러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돼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멘티미터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런 땡땡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꼬리잡기 토론으로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한 게 아니라요. 이게 내 반대 의견이 될 때도 있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 의견에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왜냐면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찬반 토론은 내 의견만 주장을 하게 되니까 막 그러니까 극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이거는 서로 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꼬리잡기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뭐뭐이다라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결론 및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학생들이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진 시민이 되어서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게 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